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한 게 홍콩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달동네에 있는 옥탑방에서 갑자기 성북동 주택이 된 거예요. 조커에 나오는 계단이 만약에 에스컬레이터였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프라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밀린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미친 생각이긴 하지만 마당도 층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마 이게 그 황룡사 구축 목탑 고층 한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옥의 전통의 특징이 디귿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 마당이 있는 건데 이게 고층으로 올리면 마당의 느낌이 안 생기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걸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우리나라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3베이 아파트가 디귿자형으로 돼서 가운데 마당이 있는 한옥이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근데 마당은 하늘이 보여야 마당이잖아요. 근데 그걸 차곡차곡 쌓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거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실은 마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전에는 없었던 TV가 놓여지게 된 거죠. 왜냐면 마당에 원래 있었던 게 뭐예요? 거기에 자연이 있었잖아요.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하는 자연이 빠진 빈자리에 TV가 들어가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만의 독특한 특징이 거실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 안방, 한쪽에 건너방에 있는 구조예요. 서양의 아파트들은 주로 거실이 한쪽에 있고 한쪽으로 방들이 쭉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거실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한옥에 배치해서 따와서 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이트라는 그런 설계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계획안이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집을 짓는데 아파트를 그대로 차곡차곡 쌓은 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라멘 구조로 콘크리트로 틀만 만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마당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마당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가지려면은 위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있어야지 야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방이 아닌 실내가 아닌 공간이라고 해서 야외 공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야외 공간은 반드시 하늘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햇빛도 들어오고 비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연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다 콘크리트로 슬라브 쳐 있는데 안에 주택 짓고서 마당 만든다고 한들 그 마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당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명해 주세요.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진짜 대단한 랜드마크 건물이죠. 호주가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빼면은 생각나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게 공모전이었는데 요른 우존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젊은 나이에 당선이 됐거든요. 컨셉이 뭐냐면 원래 컨셉은 자기가 귤을 까먹다가 귤 껍질을 던졌는데 이렇게 있는 모양을 보고서 그게 귤 껍질이 쉘 구조인 거예요. 계란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귤 껍질 같은 거가 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오렌지 껍질을 보고서 귤 껍질을 보고서 상상을 해서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얘기할 때 뭐 조개 껍질 모양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가는 귤 껍질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쉘 구조로 디자인을 해서 냈어요. 근데 만들려고 보니까 구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롭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구조 설계 사무소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모양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납작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쉘 구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포인티드 아치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 하우스 가서 보시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되게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높게 올라가 있는 그 모양은 사실은 이 요른 우존 건축가가 의도했던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쉘 구조로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오버하럽 구조사무소는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포인티드 아치로 하고 그 안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두 개의 책상이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A4 용지를 한번 얹어보세요. 얘가 그냥 쑥 빠지겠죠. 이렇게 휘면서. 근데 그거를 딱 서 있게 하는 방법은요. 얘를 아코디언처럼 접는 거예요. 아코디언처럼 접으면은 그게 딱딱하게 힘을 받아서 딱 얹으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 안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티드 아치처럼 되어 있고 그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종이 접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구조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었고 경이로운 건축물이 됐어요. 근데 이 건축가는 너무 자기 맘대로 안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보고 나중에 가서 그 아들이 건축가가 돼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리모델링 할 때 그 아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또 딴 데 있어요. 디자인을 자기 뜻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정해놓은 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이상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호주 정부에서 너무 이 건축가를 싫어한 거예요. 예산이 너무 초과돼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는 많았지만은 사실은 공사비 10배 들이고 지을만 했죠. 호주가 그것 때문에 얻은 관광 수익과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 값은 1000배, 1000배 회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중경상님의 에스컬레이터, 기생충과 조커에 나오는 계단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득 궁금해져요. 되게 재미난 질문이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달동네 옥탑방도 전망이 되게 좋아요. 전망이 좋은 데서 내려다보던 시선은 권력자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전망이 그렇게 좋은 옥탑방은 왜 싸냐? 거기는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전망이 좋은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써서 올라갈 때는 편리하게 올라가니까 전망이 좋은 게 권력자의 시선이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전망이 있어도 걸어 올라가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 사옥 건물의 5층에 제 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을 1층에다 두고 온 거예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갖고 올라갔어요. 근데 또 뭐 하나 빼먹고 왔어요. 그거 한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 올라간다라는 거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층짜리 양옥집에 옥탑방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 3층 높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부터 그 옥탑방까지 올라갈 때는 이거 몇 미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단을 뭐 한 1000개는 올라가야지 그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한 게 홍콩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이렇게 빅토리아 피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급경사로 내려와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평지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건물을 지으려면 다 이 언덕에다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은행들이 많죠. 뭐 홍콩 HSBC 빌딩이라든지 뱅크 오브 차이나 같은 금융가가 딱 있고, 거기 바로 옆에 엄청 부자들이 쓰는 뭐 쇼핑몰 같은 거 다 돼 있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집은 이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그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로 움직이고, 퇴근 시간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로 쉽게 말해서 달동네에 있는 옥탑방에서 갑자기 성북동 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가, 서울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70%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 평지가 부족하고 언덕길이 되게 많습니다. 강남도 되게 뭐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바둑판 같은 뭐 도로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논현동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다 언덕이에요. 거의 샌프란시스코예요, 여기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보행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걷기가 되게 어렵고, 두 번째 자전거도 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서울의 도심 곳곳에 강북이든 강남이든 필요한 곳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면은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지금은 나눠져 있잖아요. 부자들이 사는 공간과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공간, 그 지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만들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도 이제 많이 깔았고 도로는 더 이상 깔 필요도 없고 도심 속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언덕길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놔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서울과 다른 대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또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게 곤도라예요.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르코스라는 다큐에 나온다는데, 진짜 빈민가가 많고 그런 마약의 소굴 같은 도시예요. 근데 되게 뛰어난 시장이 하나 와가지고 그 도시를 다 개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데고, 언덕길이 되면 달동네가 되고 빈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빈민가 꼭대기에다가 도서관을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 저층부에 있는 대중교통 라인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곤도라를 만들었어요. 놀란 거가, 곤도라가 지하철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교통을 많이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게 버스보다도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곤도라를 만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곤도라를 타고 내려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도 안 돼서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출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를 출근하는데 2시간 반씩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민 지역들의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프라는 그 공간과 경제의 지형을 바꿀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형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메데인이라는 곳이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업그레이드도 하면서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도시 인프라를 통해서 되게 개선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이 기생충과 조커에는 계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은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고저를 나타내는 건축 양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생충과 조커에 나오는 계단이 만약에 에스컬레이터였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로 움직인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주 개발은 왜 하나? 궁금증 해소 정도지 먹을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척박한데.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되게 재미난 거가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중국과 미국의 공간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해양 시대를 장악하고 바다라는 공간을 장악하는 거가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 그래서 영국이 그랬고 그 영국의 뒤를 이어서 미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중국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우주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태궁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우주정거장 만들고 달의 뒤편도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문제가 많은 거가 뭐냐면 우주 공간은 무한대로 있긴 해요.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인 것 같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쓰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위성 하나 띄우려면 로켓을 발사해야 되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항상 중력을 거스르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만 쓸 수 있는데 그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게 우주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한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우주선을 왕복 셔틀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서 그 스타링크라는 우주선, 적외도 인공위성을 몇만 개를 띄워야 되는데 그 단가를 지금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올라가면은 뭐 몇십 개씩 인공위성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몇 개밖에 못 뿌렸었는데, 제가 흥미로운 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주 개발은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써서 올라가게만 하면은 고위도까지 올라가게만 하면은 사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혁신적으로 한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왔다 갔다 하는 로켓이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우주 엘리베이터예요. 그게 되게 재미난 게 그 저 삼체라는 소설 얼마 전에 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면은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계속 지구 행성에 묶여 있는 존재로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우주로 진출을 못하게. 근데 우주로 진출을 못하게 하는데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케이블 만드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 아주 고강도 케이블. 그거를 못하게 막아요. 그 이유가 그게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은 로켓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로 계속 올릴 수 있잖아요, 물건들을. 그거를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하는 순간 그 중력을 이기는 에너지의 단가가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주 공간을 개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키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처럼 화석 에너지를 쏴가지고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 공간을 개발한다? 이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핵융합을 만들기 전에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훨씬 효과적으로 한다. 그거랑 똑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 항상 공간을 확장하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삼각도시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긴 항해의 거리를 가진 배를 만들었던 거고, 그 배 덕분에 사실은 이 바다라는 공간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공간은 뭐냐, 허공에 떠 있는 빈 공간이에요. 그거를 쓸 수가 없었는데 그 공간을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100층짜리 건물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유용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우리가 잘 쓰려면은 진짜 우주 엘리베이터가 필수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축학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어떤 종류의 건축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100명이라면 100명의 다른 종류의 건축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선택했던 과목은 과학은 물리와 지구과학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안 하고 지리를 택했고, 저는 그리고 미술을 좋아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지구과학하고 물리가 그래도 제일 건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축이 그렇게 수학이 많이 필요한 학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문학적인 그런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학문이지, 그냥 수학 쪽은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물리가 도움이 되는 거는 건축의 기본은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들은 정력학이란 말이에요. 동력학은 뭐 기계공학이나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에는 필요하겠죠. 유체역학 댐 만드는 사람들은 좀 필요할 거예요. 기체역학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 필요할 거고. 근데 건축과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아주 초고층 건물 만드는 거 아니라면은 멈춰져 있는 물체를 계산하는 정도의 구조 계산. 근데 그것도 정말 어려운 계산들은 구조 엔지니어 분들이 따로 계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가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해가지고 다 이거는 철근 굵기 몇 개, 뭐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강도, 뭐 이런 거 딱 정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라면은 이걸 직관적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무게를 딱 봤을 때 여기서 당겨주고 여기서 올려주고 이쪽에 기둥 하나 넣으면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구상은 건축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엔지니어 분한테 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지를 그분의 지혜를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물리는 괜찮아요. 물리도 근데 뭐 뒤에 가서 양자역학이고 막 뒷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그게 건축 설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보통 우리 학기 초에 배우는 부분들 있잖아요. 벡터 나오고 막 스칼라 나오고 하는 부분, 그거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또 왜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어쨌든 건축물은 대부분 땅에 짓는 거잖아요. 땅에 지으니까 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40억 년 동안의 변화들이 있어갖고 지질도 다르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과학적으로 지구과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리를 통해서 풍토라든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와 지구과학과 물리, 이 세 과목은 저는 건축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의회들의 논의 과정을 들으며 한국의 의회와 외국의 의회의 모습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의회는 좌석이 서로 일정 거리로 떨어져 있고 마이크를 통해 발언을 이어나가는 반면, 외국, 특히 영국의 의회는 좌석이 매우 밀집되어 있으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만을 이용하여 발언을 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의회나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올지에 대한 차이를 교수님의 건축학적 인문학적 관점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되게 재미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현대도시를 설명을 할 때 둘로 나누어진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도시와 만들어지기 이후의 도시로 나눠진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도시는 교차로의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뉴욕만 하더라도 대도시 같지만은 이거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스트리트하고 스트리트의 간격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에베뉴하고 에베뉴 사이가 270m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서울의 강남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죠. 그러니까 사거리와 사거리가 한 800m 거리가 돼요. 근데 시간거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시간거리는 대충 계산해보면 둘 다 47초대 정도의 시간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통수단에 적합하게 사거리의 간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간거리로. 그 시기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술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 건물 같은 경우도 마이크가 발명되기 이전의 공간과 이후의 공간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발명되기 이전에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들려면 바짝바짝 붙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방 안에서. 근데 마이크가 발명이 되고 났더니 적게 얘기해도 크게 확성시켜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큰 공간에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의 최적과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넓은 공간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하는 게 됐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싸우고 우리가 마이크가 없이 얘기를 하면은 더 높은 소리로 얘기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개판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개판인데 지금보다 더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 시대에 맞게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